푸틴 대통령의 긴급 명령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당장 서울로 가서 고개를 숙여라. 크렘린 군기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 천연가스 24%를 쥐인 세계 최대 자원국 러시아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 자원을 구걸하러 간다는 전무후무한 사태였습니다. 호르무즈마저 막히자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미국과 중국마저 한국에 백기를 든 상황.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소련이 붕괴하던 35년 전부터 이 거대한 판을 조용히 짜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룰을 바꾼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바다 및 광물, 그건 자원이 없는 나라들이나 매달리는 겁니다. 제가 38개국 에너지 장관들 앞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그 한마디가 제 커리어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제 이름은 니콜라이 토미르첸코입니다. 크렘린 대통령실 에너지자원 수석 보좌관으로 31년을 복무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에너지 안보를 보고하는 자리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고백입니다. 제가 얼마나 세상을 좁게 봤는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요. 석 달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은 모스크바 국제에너지 포럼 개막일이었습니다. 세계무역센터 대회의장, 38개국 에너지 장관과 글로벌 석유기업 대표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무대 뒤편 대기실에서 저는 기조연설 원고를 훑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긴 했지만 불안해서가 아니었어요. 흥분이었습니다. 무대가 클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날따라 분위기가 특별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거든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가 사실상 봉쇄된 겁니다.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30% 치솟았고 유럽 각국 에너지 장관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대표단 쪽은 달랐어요. 우리만 웃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중동 석유가 못 나갑니다. 그러면 세계는 어디를 쳐다보겠습니까? 시베리아입니다. 러시아입니다. 우리 가스관이 유럽으로 직통이니까요. 위기가 곧 기회였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보였어요.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조명이 쏟아졌어요. 정면에 대통령 각하가 앉아 계셨습니다. 최전열 한가운데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계셨죠. 31년간 그분께 보고를 해왔지만 이렇게 많은 외국 인사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 또 다른 긴장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고 있죠. 하지만 러시아를 보십시오. 대형 스크린의 지도가 떴습니다. 시베리아부터 북극해까지 러시아 영토가 붉은색으로 타오르듯 빛나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의 2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유는 12%, 히토류 매장량은 세계 4위, 니켈은 3위입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읊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만이라고요? 맞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완벽한 자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시베리아 동부 신규 가스전은 향후 30년간 공급이 가능하며 북극해 대륙붕 탐사도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호르무즈가 열리든 닫히든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 각하도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완벽한 무대였어요. 연설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보좌관님, 대통령 각하께서 별도로 잠깐 뵙자고 하십니다. 심장이 살짝 빨라졌어요. 연설이 좋았다는 칭찬일 수도 있고 뭔가 보충 지시일 수도 있겠죠. 저는 넥타이를 고쳐 매고 대통령 각하가 계신 이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각하는 창가에 서 계셨어요. 모스크바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계셨는데 표정이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뭐랄까, 뭔가를 곱씹고 계신 얼굴이었습니다. 토미르첸코, 네, 각하, 연설 잘 들었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저는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준비된 자료는 전부 머릿속에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든 대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해저 광물은 어떤 상황인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잠깐 멈칫했어요. 해저 광물이라니. 심해 채굴 같은 건 제 영역 바깥이었거든요. 심해 광물 말씀이십니까? 그래. 바다 밑에 있다는 것들. 코발트인가? 니켈인가? 최근에 보고서 하나를 읽었는데 저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모른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망간단괴라고 불리는 광물입니다. 태평양 심해저에 주로 분포해 있고 코발트와 니켈, 망간,
구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장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양으로 추정됩니다. 카카가 저를 응시하셨습니다. 더 원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카카, 심해 채굴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수천 미터 아래에서 작업해야 하는데 기술 난이도가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이용 대비 효율이 나오질 않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서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무엇보다 러시아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육지에 쌓인 자원만으로 충분합니다. 바다 밑 수천 미터까지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카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겠지. 우리에겐 시베리아가 있으니. 저는 안도의 숨을 삼켰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라운지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심해 채굴이라니. 석유도 가스도 나오지 않는 나라들이나 궁에서 매달리는 거지. 우리 러시아는 산만 들면 검은 금이 쏟아지는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뭐하러 수천 미터 바닷속까지 기어 내려간단 말입니까? 그날 밤 저는 31년 경력 중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은 영원할 거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주 뒤 제 집무실 문을 두드린 한 장의 보고서가 그 확신을 산산조각 내게 됩니다. 2주 동안 저는 한국권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호르무즈 사태 대응, 유럽 가스 수출 재협상, 중국과의 에너지 파이프라인 조율, 크렘린 에너지 보좌관의 일상은 언제나 바쁘거든요. 심해 광물 따위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어요. 북극해 대륙붕 개발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좌관님, 정보분석국의 이리나 벨로바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긴급 건의라고 합니다. 이리나 벨로바, 해군정보국 출신으로 동아시아 해양 분야를 전담하는 분석관이었습니다. 나이는 젊었지만 정보 분석 능력만큼은 정보국 안에서도 손꼽힌다는 평판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래? 태평양 해역 관련이라고만 전했습니다. 태평양이라. 우리 관할도 아닌 먼바다. 이야기에 뭐가 긴급하단 건지. 솔직히 귀찮았지만 정보국에서 직접 찾아온다는 건 나름의 근거가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이리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파란색 표지의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꽤 두꺼웠습니다. 150페이지는 넘어 보였죠. 보좌관님, 보고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앉게. 무슨 일인가? 이리나가 자리에 앉으며 그 파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에 한글과 영문이 병기되어 있었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에 러시아어 번역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한국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의 내부 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저희 동아시아 정보망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저는 표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심해저 광물자원 상업화 단계 전환 보고서라는 긴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이 심해 광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냥 진행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리나가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빨간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줄을 읽었습니다. 탐사 개시 이후 35년, 상업적 채굴 단계 진입. 35년이라는 숫자에 눈이 멈췄습니다. 잠깐 계산을 해봤어요. 35년 전이면 1990년대 초반인데 그 시절이면 소련이 해체되던 해입니다. 우리가 혼란의 한복판에서 나라가 갈라지고 있을 때 한국은 바다 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건가?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의식적으로 밀어냈습니다. 흥미롭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 이리나가 보고서를 몇 장 넘겼습니다. 위성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태평양 한복판,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에 해당하는 공해상 이미지였습니다.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 줄여서 CCG라고 부릅니다. 수심 평균 5,000에서 6,000m. 이 구역에서 한국 선박 여러 척이 활동하고 있는 게 포착됐습니다. 선박 규모는 대형입니다. 일반 탐사선이 아닙니다. 축구장 2개를 붙인 정도의 크기에 구조도 매우 특이해요. 최소 수개월 이상 해당 해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배 몇 척이 보였어요. 그런데 위성 사진 한 장으로 뭘 판단하겠습니까? 과학 탐사선 아닌가? 해양 연구 목적으로 돌아다니는 배들이 태평양의 한두 척이 아닐 텐데. 처음에는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확보한 뒤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리나가 보고서의 다른 섹션을 펼쳤습니다. 도표와 수치가 빼곡한 페이지였어요. 한국은 이 해역에서 국제적기구로부터 정식 광구 탐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것도 복수의 구역의료, 광구. 광구라 함은 단순한 학술 탐사가 아닌 채굴을 전제로 한 허가라는 뜻입니다.
저는 살짝 의외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보좌관님, 이건 제가 분석해 온 동아시아 해양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정교한 장기 계획입니다. 35년 동안 끊기지 않고 이어져 온 프로젝트예요. 단순 탐사가 아닙니다. 이리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젊은 분석관 특유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능력은 인정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이리나, 자네 실력은 알고 있네. 하지만 냉정하게 보세.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광구를 확보한 건 알겠어. 그런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심해 채굴은 기술과 자본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필요한 분야야. 미국도 중국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한다고? 잠시 쉬었다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야. 에너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지. 국토 면적은 우리 시베리아의 몇백 분의 1도 안 돼. 그런 나라가 태평양 한복판에서 광물을 캐겠다고?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과민 반응이야. 이건 우리가 신경 쓸 단계가 아니네. 중요한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게. 이리나의 입술이 꽉 다물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수석 보좌관의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었겠죠. 잠시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추적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자네가 그렇게 궁금하다면 지켜보게. 다만 대통령 보고에 올릴 수준은 아닌 거 알지? 알겠습니다. 이리나가 파란 보고서를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기 전 돌아서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보좌관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해가 1991년입니다. 1991년, 소련 해체의 해.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한 번 더 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알겠네. 수고했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은 낯빛이었어요. 한국이라. 삼성 반도체와 K-팝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나라. 자원 분야에서 한국은 제 머릿속 지도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35년이라는 숫자가 잠깐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북극해 보고서로 눈을 돌렸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날 밤에도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한국 거는 이미 잊었어요. 3주가 흘렀습니다. 이리나가 다시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시할 수 없겠구나. 이리나의 얼굴이 3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핏기가 없었어요. 양손에 들린 서류 뭉치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첫 마디를 꺼내기도 전에 저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보좌관님, 앉아 계신 게 좋겠습니다. 무슨 일인가? 3주간 추적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건 제가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리나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반 보고서 분량이 아니었어요. 위성 사진, 기술 분석서, 국제해적기구 공식 문서, 한국 정부 발표 자료를 조차 검증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30분만 시간을 달라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저는 크렘린 지하 상황실에 긴급 워룸을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상황실에 5명이 모였습니다. 이리나 벨로바 정보분석관, 파벨 모로조프 해양과학연구소장, 알렉세이 주코프 북극개발공사 부사장, 보리스 페트렌코 대중국 외교 담당관, 그리고 저. 대형 스크린에는 태평양 지도가 떠 있었고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에 공해상이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심해저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리나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거대한 선박의 사진이었습니다. 20층 건물을 눕혀놓은 듯한 크기. 선체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먼저 이 배부터 보시겠습니다. 파벨 연구소장이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이건 뭔가? 한국이 자체 기술로 건조한 심해 채굴선입니다. 회의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작업 가능 수심 7,000m. 제가 먼저 반응했어요. 7,000m. 그리고 1일 채굴 가능량 3,500톤. 알렉세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3,500톤이 하루 채굴량이라고? 실수 아닌가? 실수가 아닙니다. 검증을 3차례 거쳤습니다. 이리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채굴선 내부 구조 도해가 떴어요. 이 배에는 4가지 핵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첫째, 심해 채굴 로봇입니다. 화면에 해저에서 작동하는 로봇 이미지가 떴어요. 수심 7,000m의 수압은 대기압의 700배입니다. 일반 금속은 종이처럼 으스러지는 환경이에요. 비유하자면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 밑바닥 꼭대기에서 시계를 분해 조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 이 조건에서 정밀 작업이 가능한 로봇을 만들어냈습니다. 파벨이 안경을 고쳐 쓰며 중얼거렸어요. 잠수함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잠수함은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채굴 로봇은 그 압력 속에서 움직이고, 집어 올리고, 분류하고, 판단까지 해야 합니다. 둘째, 인양 파이프라인 시스템입니다. 새 도해가 떴습니다. 해저에서 수면까지 길게 이어진 관 구조가 보였어요. 7,000m 아래에서 캐낸 광물을 수면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단순히 줄로 잡아당기면 압력 차이 때문에 광물이 부서집니다. 한국은 특수 파이프라인을 통해 압력을 단계적으로 조절하면서 올리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시도해 본 적이 있나? 알렉세이가 파벨을 쳐다봤습니다. 파벨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셋째, 해상 가공 플랜트입니다. 또 다른 사진이 떴습니다. 채굴선 옆에 붙어 있는 축구장만 한 무유식 설비였어요. 채굴한 망간단그의 무게 중 70%는 쓸모없는 불순물입니다. 전부 육지로 가져가면 운송비가 폭발하죠. 한국은 바다 위에서 1차 가공을 끝내도록 설계했습니다.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저는 속으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캐는 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캐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옮기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제품으로 만들지까지 전 공정을 설계한 겁니다. 넷째, AI 자동화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리나가 짧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채굴선의 작업 장면이었어요. 갑판에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저 지형을 실시간으로 스캔합니다. 최적의 채굴 지점을 AI가 자동 선정하고 로봇이 작업하고 인양하고 가공까지 전 과정이 인간의 개입 없이 돌아갑니다. 사람은 모니터링만 합니다. 알렉세이가 멍하니 영상을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리나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위의 조선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설계 능력,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역량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칩으로 계산하고,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이 가능한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준은 어떤가? 파벨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 고민하지 않았어요. 답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심해 작업 장비는 수심 2,000m가 한계입니다. 그마저도 탐사 장비이지 채굴 장비가 아닙니다. 채굴 능력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7,000m 대 2,000m라. 네. 그리고 그건 단순히 숫자 차이가 아닙니다. 2,000m와 7,000m 사이에는 기술적 심연이 있어요. 수압, 온도, 통신, 소재, 에너지, 공급, 모든 게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제 이리나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도 위에 세 개의 구역이 파란색으로 표시됐어요. 한국이 국제해저기구로부터 확보한 광구입니다. 세 구역을 합친 면적이 약 1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알렉세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어요. 한국 국토 면적이 10만이 안 되잖아. 맞습니다. 한국은 자기 나라보다 넓은 해저 영토를 갖게 된 셈입니다. 보리스 외교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국제해저기구가 정식으로 발급한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없는 건가? 그렇습니다. 합법적 독점권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리나의 브리핑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입니다. 이 광구의 추정 매장 가치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저는 숫자를 읽고 눈을 의심했어요. 이경 5천조 원. 알렉세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얼마야? 러시아 국가 예산이 한 해에 130조 원 남짓인데 저건 우리 200년치를 넘는 돈이잖아. 보수적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러시아 국가 예산이 한 해에 130조 원 남짓. 이경 5천조면 약 200년치.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전부 한국 거라는 말인가? 국제해저기구의 정식 허가를 받은 구역입니다. 독점적 탐사 및 채굴 권리가 한국에 있습니다. 알렉세이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한번 내리쳤어요. 중국도 태평양에 진출했다고 들었는데 이리나가 비교 자료를 띄웠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시험 채굴선의 하루 생산량은 약 500톤입니다. 한국이 3,500톤이면 7배입니다. 한국 배 한 척이 중국 배 7척의 작업량을 소화합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낮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저였는지도 모릅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마를 짚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언제부터 준비한 건가? 공식적으로는 1990년대 초반입니다. 약 35년 전.
하지만 실질적인 기초 연구는 그보다 더 이전부터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5년, 그때 소련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혼란과 빈곤 속에서 내일을 걱정하던 시절, 한국도 결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외환 위기가 닥치기 6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미 바다 밑을 내다보고 있었다니. 파벨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이리나가 파벨을 바라봤습니다. 파벨이 대답해야 할 질문이었죠. 연구소장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최소 15년은 걸립니다. 아니, 솔직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멈춰서 기다려준다면 15년이고 그 사이에도 저쪽은 계속 앞으로 나갈 테니까요.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의 불빛만이 5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 쪽으로 걸어갔어요. 상황실 작은 창으로 크렘린의 붉은 벽이 보였습니다. 새벽빛에 희미하게 물들어 있었어요. 31년간 이 벽 안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을 지켜왔습니다. 이 벽은 언제나 단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 벽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파벨, 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파벨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있긴 합니다. 직접 부딪혀보는 겁니다. 바렌츠에 시험 광구가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비슷한 조건이에요. 거기서 시험 채굴을 해보면 최소한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5사람을 차례로 봤습니다. 지친 얼굴들이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좋다. 그 방향으로 간다. 대통령 승인을 받겠다. 회의가 끝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모두가 나간 빈 방에서 저는 혼자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한국 채굴선 사진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태극기가 선명했습니다. 직접 해보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험 채굴 프로젝트 승인을 받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토미르첸코, 승인한다. 결과가 나쁘더라도 좋으니 부딪혀봐라. 현실을 알아야 대응을 하지. 초기 예산 2조 루블이 배정됐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심해 작업 장비를 임대하기로 했고 해양연구소 기술팀과 북극개발공사 인력이 합류했습니다. 장비가 도착하기까지 2주. 그 준비 기간 동안 세상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주째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갈수록 격해졌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를 풀지 않겠다고 버텼고 미국은 이란 전력시설 타격을 예고했다가 5일 유예하기를 반복했어요. 걸프 지역 에너지 인프라와 담수화 시설에 대한 보복, 위협까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하루가 다르게 널뛰기를 했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세계 원유 시장 전체가 마비 직전이었어요. 러시아는 어떻느냐고요? 겉으로 보면 수혜자였습니다. 중동 석유가 못 나가니까 러시아 석유에 대한 수요가 치솟았거든요. 유가도 올라가고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호르무즈 사태의 최대 수혜국이라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걸린 서방 제재 때문에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대부분이 막혀 있었습니다. 유가가 아무리 올라도 팔 곳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중국에 할인된 가격으로 밀어넣고 있긴 했지만 그건 제값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원이 있어도 팔 수 없으면 허공에 쌓인 재고일 뿐이라는 걸 저는 매일 숫자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불안한 뉴스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집무실에 출근하니 모니터에 속보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국제 코발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뉴스였어요. 전날 대비 18% 폭등, 니켈도 12% 올랐고 망간도 9%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첫째, 이 반도체 수요 폭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려면 코발트와 니켈이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둘째, 전기차 배터리. 테슬라, 현대, BMW 할 것 없이 전기차 생산을 늘리고 있는데 배터리 핵심 소재가 바로 코발트입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콩고 광산에 집중되어 있으니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코발트, 니켈, 망간. 이건 바로 한국이 확보한 광구에 묻혀 있는 것들이었어요.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3주 전 이리나가 보고한 매장 가치가 2경 5천조 원이었죠. 그건 당시 시세 기준이었습니다. 코발트 가격이 18% 오르고 니켈이 12% 오르면 가치는 얼마가 되는 건가?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멈췄습니다. 숫자가 더 커지는 걸 확인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거든요. 석유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말은 예전부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치부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석유와 가스는 곧 숨이니까 그 시대가 끝난다는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호르무즈 사태가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자 석유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공황에 빠졌어요. 수십 년간 쌓아올린 에너지 인프라가 해협 하나에 흔들리는 꼴을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시선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석유가 아닌 것, 해협 하나에 좌우되지 않는 것,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 코발트, 니켈, 히토류. 그것들의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석유 시대의 종말이 추상적 전망이 아니라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현실 한가운데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35년 전부터 이 순간을 대비한 나라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평소처럼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바다 밑 7,000m에서 세계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일주일 뒤 노르웨이에서 빌린 장비가 무르만스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화물을 풀면서 저는 사진 한 장을 떠올렸어요. 한국 채굴선 사진. 20층 건물 높이의 축구장 2개를 합친 크기. 선체에 태극기가 빛나던 그 배. 우리가 빌린 장비를 옆에 놓는다면 장난감처럼 보였을 겁니다. 크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계 사상 자체가 달랐습니다. 한국의 배는 캐고, 올리고, 가공하고, 판단하는 전 과정이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건 남의 나라에서 빌려온 부분 장비들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직접 부딪혀봐야 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격차가 정확히 얼마인지, 머리가 아닌 몸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숫자로 아는 것과 현장에서 겪는 건 전혀 다른 일이니까요. 출발 전날 밤, 파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는 됐나? 장비 세팅이 끝났습니다. 내일 새벽에 무르만스크에서 출항합니다. 자신 있나? 파벨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봐야죠. 전화를 끊고 저는 집무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있었어요. 소련 해군 제독 시절 북극해 함대 깃발 앞에서 찍은 사진. 가슴에 훈장이 줄지어 달려 있었고 바람에 군모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다 위의 사람이었어요. 북극해부터 태평양까지 소련 해군의 깃발을 꽂으신 분. 바다를 다스린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다스린 건 바다의 표면이었어요. 그 아래 7,000m에 뭐가 잠들어 있는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러시아 전체가.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이면 바렌츠해로 향합니다. 얼음이 떠다니는 북극의 바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최선을 시험하게 됩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 솔직히 반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불안이 더 컸어요. 하지만 앉아서 숫자만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현실을 마주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바렌츠해가 가르쳐준 현실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무르만스크 항구에서 출항한 지원선을 타고 바렌츠해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얼음 조각이 둥둥 떠다니는 회색빛 바다 한가운데 우리 시험 시추선이 외롭게 떠 있었어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평선과 안개, 그리고 북극 바람뿐이었죠. 보좌관님, 환영합니다. 현장 책임자인 로만 체르노프가 저를 맞았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상황은 어떤가? 장비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져온 심해 작업 장비, 수심 3,000m까지 대응 가능합니다. 내일 새벽 첫 시도를 합니다. 저는 갑판을 둘러봤습니다. 빌려온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3주 전 워룸에서 봤던 한국 채굴선 사진이 겹쳐졌습니다. 20층 높이의 축구장 2개 크기의 배. 지금 제 발밑의 시추선과는 비교 자체가 무례할 만큼 차원이 달랐어요. 이 장비들로 될까? 로만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자신 없는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험 구역은 콜라반도 인근 수심 약 2,800m 지점이었습니다. 면적은 작았지만 망간 단괴가 확인된 해역이었어요.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 새벽, 첫 번째 시도. 저는 선교 모니터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채굴 로봇이 바닷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수심 표시가 올라갔습니다. 수심 500m 통과, 양호. 수심 1000m 통과, 이상 없음. 수심 1500m 통과, 정상. 순조로웠습니다. 가슴이 살짝 뛰었어요.
수심 2000m 통과, 수심 2200m, 수심 2400m, B 경보음이 선교를 가득 채웠습니다. 뭔가 로만이 기술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수압 센서 이상입니다. 3번 모듈에서 내압 경고가 뜨고 있어요. 심각한가? 부품 하나가 수압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내려보내면 파손 위험이 있습니다. 로봇을 끌어올렸습니다. 갑판에 올려진 장비를 뜯어보니 수압 감지 센서의 커넥터 부분이 짓눌려 변형되어 있었어요. 고작 2400m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교체 부품이 있나? 로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일 규격 부품이 선상에 없습니다. 노르웨이 본사에 요청하면 이틀 걸립니다. 3일짜리 시험에서 이틀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예비 장비로 대체할 수 있나? 비슷한 규격이 하나 있긴 합니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임시 대응은 가능합니다. 그걸로 간다. 4시간의 수리 끝에 오후 늦게 두 번째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느리게 내려보냈어요. 수심이 미터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선교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수심 2000m 통과, 양호. 수심 2500m 통과, 이상 없음. 수심 2800m, 해저 도달. 환호가 터질 뻔했지만 모두 참았어요. 아직 시작이었으니까요. 모니터에 해저 바닥이 보였습니다. 어둡고 황량한 진흙 바닥. 그 위에 검은 돌멩이 같은 것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망간 단계였습니다. 채굴 작업 개시. 로봇의 집게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돌덩이를 하나 집어 올렸어요. 그리고 컨테이너에 넣었습니다. 또 하나. 첫 번째 광물 확보. 이번에는 환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0분 동안 로봇이 작업했습니다. 컨테이너에 광물이 쌓여갔어요. 그리고 인양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인양 개시. 컨테이너를 올리겠습니다. 케이블에 매달린 컨테이너가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수심 2500m, 양호. 수심 2000m. 정상. 수심 1500m.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봇과의 통신이 끊겼습니다. 통신 두절. 로봇 신호 소실. 로만이 소리쳤어요. 원인이 뭐야? 심해 통신 릴레이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수심 1700m 부근에서 신호가 사라졌어요. 컨테이너는 이미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로봇 쪽은 상황이 달랐어요. 통신이 끊기면서 로봇이 비상정지 모드에 들어갔고 해저에 그대로 멈춰 선 겁니다. 로봇은 회수할 수 있나? 통신이 복구돼야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로봇은 바닷속에 남겨두고 컨테이너만 건져 올렸습니다. 확보한 광물은 약 200톤. 하루를 꼬박 써서 얻은 결과치고는 참담한 숫자였어요. 저녁에 비상회의를 했습니다. 로만이 로봇 통신 두절 원인을 설명했어요. 심해 통신 기술이 부족합니다. 우리 장비는 수심 2000m 이상에서 안정적인 통신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건 장비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기술이 없는 겁니다. 한국이 해결한 4가지 핵심 기술 중 하나가 통신이었죠. 이리나가 워룸에서 설명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해저를 스캔하고 로봇에 명령을 내리고 데이터를 수면까지 올리는 시스템. 그게 가능하려면 7000m 깊이에서도 끊기지 않는 통신이 전제돼야 했어요. 우리는 2800m에서 끊겼습니다. 밤새 수리를 했습니다. 예비 통신 장비를 투입하고 로봇 퇴수를 시도했어요. 다행히 로봇은 살아 있었습니다. 둘째 날, 세 번째 시도. 이번에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갔습니다. 느리게, 조심스럽게 모든 단계를 수동으로 점검하면서 해저, 도착, 채굴 개시, 40분간 작업. 컨테이너의 광물 적재 완료. 이번에는 통신도 유지됐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인양 시작. 수심 2500m 통과, 수심 2000m 통과, 수심 1500m 통과, 수심 1000m. 거의 다 왔습니다. 선교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저도 어깨에서 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수심 800m, 수심 600m. 쿵, 둔탁한 충격과 함께 선체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모니터가 깜빡거렸어요. 뭐야? 인양 케이블 과부하 경고. 케이블 장력이 한계를 초과했습니다. 멈춰. 지금 당장 멈춰. 네. 뚝.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소리라기보다 진동에 가까웠습니다. 배 전체가 한번 출렁거렸고 모니터의 하중 표시가 순식간에 0으로 떨어졌습니다. 케이블이 파단됐습니다. 로만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컨테이너는 로만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심 600m 지점에서 추락했습니다. 해저로 하루 종일 매달렸던 작업이었습니다. 거의 수면 가까이까지 올라왔었어요. 손끝에 닿을 만큼 가까웠는데 케이블 하나가 무게와 수압을 감당하지 못하고 끊어진 겁니다. 광물도 컨테이너도 모두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선교 창밖으로 북극의 잿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거세져서 파도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배가 출렁거릴 때마다 발밑이 불안했습니다. 한국은 이걸 7,000m에서 합니다. 우리는 2,800m에서 실패했어요. 거의 성공했다고 생각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남은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서 하루 동안 6차례를 더 시도했어요. 그중 성공이라 부를 수 있는 건 2번뿐이었습니다. 나머지 4번은 장비 오작동, 통신 불안정, 케이블 과부하로 전부 중단됐어요. 마지막 날 저녁, 로만이 최종 보고서를 건네줬습니다. 3일간 총 시도 횟수 9회, 성공 횟수 2회, 성공률 22%, 총 채굴량 200톤, 일평균 약 67톤, 장비 파손 건수 7건, 추가 발생 비용 4억 루블. 저는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67톤. 한국이 하루에 3,500톤을 캔다고 했죠. 우리는 67톤, 50분의 1이었습니다. 한국 배 한 척이 하루에 하는 일을 우리는 50날이 걸려야 겨우 해낼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성공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9번 중 7번을 실패했으니까요. 갑판에 나갔습니다. 북극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차가운 게 아니라 아팠습니다. 로만이 다가왔어요. 보좌관님,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자네 팀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 이건 기술의 문제야. 개인의 노력으로 메울 수 있는 격차가 아니었어. 로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군용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북극 빙하가 보였어요. 순백의 얼음 아래에 자원이 잠들어 있다고들 합니다.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고 광물도 있겠죠. 하지만 꺼낼 수 없으면 없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한국은 35년을 투자했습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분석하고 다시 설계하고 또 실패하고 그 과정을 수천 번 반복해서 지금의 기술을 쌓은 겁니다. 우리는 3일 만에 따라잡으려 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직전 파벨에게 전화했습니다. 파벨, 솔직하게 물을게. 지금 시작하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나? 긴 침묵이 흘렀어요. 파벨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최소 20년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동안 그들은 더 앞으로 나갈 겁니다. 솔직히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내려서 차를 타고 크렘린으로 향했어요. 차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저녁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온 사인, 자동차 헤드라이트, 카페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3일 뒤 보리스가 가져온 외교 전문 한 장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바렌츠의 실패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은 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바렌츠에서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집무실에서 시험 채굴 실패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보리스 페트렌코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노크도 없이. 보리스는 예의 바른 외교관이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것만으로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손에 외교 전문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얼굴이 붉은 것이 흥분인지 분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보좌관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뭔가 워싱턴 주재 대사관에서 긴급 타전한 겁니다. 저는 전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첫 줄부터 눈이 멈췄습니다. 미합 중국과 대한민국 전략적 해양자원 협력 협정 체결. 어제 워싱턴에서 서명 완료. 저는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협정을 맺었다고? 네, 어제 서명됐습니다. 내용이 뭔가? 보리스가 전문의 핵심 조항을 짚었습니다. 미 제7함대가 한국의 심해 채굴 작전의 해상 호위를 제공합니다. 태평양 CCG 해역에서 한국 채굴선단의 안전을 미국 해군이 보장하는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대가는 한국이 연간 채굴량의 40%를 미국에 우선 공급합니다.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제공하면서 40%만 받는다고? 이건 미국이 갑이 아니라 을처럼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잠깐. 순서가 이상하지 않나? 미군을 동원하면서 겨우 40%. 미국이 조건을 내걸었으면 60,
70%를 요구하는 게 정상 아닌가? 보리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대입니다. 보좌관님, 반대라니?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협력을 요청한 쪽이 미국이에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이 닿는 것도 모를 만큼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한테 먼저. 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보리스가 전문 뒷면을 뒤집었어요. 처음에 미국은 채굴량의 60%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거절했어요. 한국이 미국 제안을 거절했다고? 네. 그리고 한국이 자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미국이 수용한 거죠. 전문 부속 조항을 읽었습니다. 기술 이전 없이 공동 개발만 허용한다. 채굴 기술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 단순 하청이 아닌 대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한다. 이건 미국이 한국에 맞춰준 협정이었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보리스가 메모를 꺼내 읽었어요.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한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협력은 하겠지만 조건은 우리가 정합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이 미국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리고 미국이 받아들였다고. 미국은 왜 이걸 받아들인 거지? 자체 기술을 개발하면 되잖아. 확인해봤습니다. 미국도 심해 채굴 기술이 없습니다. 자체 개발에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고, 이 산업에 필요한 코발트와 니켈 확보가 급했던 겁니다. 5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전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보리스, 중국은 어떤 상황이야? 보리스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게 미국 건보다 먼저 파악된 정보입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과 비공식 접촉을 해왔습니다. 중국 해양국 고위급이 한국 해양수산부와 수개월째 협상 중이에요. 중국도 CCG의 광부를 갖고 있고 자체 채굴선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하루 500톤이 한계입니다. 한국의 7분의 1이에요. 기술적으로 벽에 부딪힌 상태라 한국 쪽에 협력을 타진한 겁니다. 협상이 잘 되고 있나? 난항입니다. 한국이 내건 조건이 있거든요. 뭔데? 기술 이전은 불가, 공동 개발만 허용, 그리고 채굴량의 60%는 한국이 가져간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60%라. 인구 14억 중국이 인구 5천만 한국한테 이런 조건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 사실상 한국이 갑입니다. 기술을 쥔 쪽이 조건을 정하는 거죠. 일본도 한국과 접촉 중입니다. 다만 한국 측 반응이 냉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짐작이 갔으니까요. 유럽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 논쟁이 끝나지 않았고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권 다툼 중이에요. 실질적인 진전은 제로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리나를 불렀어요. 10분 뒤 이리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전체 상황을 정리해달라고 했어요. 이리나가 회의실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미국, 한국과 협정 체결 완료. 한국 조건 수용. 중국, 한국과 협상 중. 난항, 일본, 한국의 협력 타진. 한국 측, 유럽, 내부 논쟁. 진전 없음. 러시아, 자체 시험 채굴 실패. 5줄이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적힌 5줄이 세계의 판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화살표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전부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한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자기 조건을 내걸고 있었어요. 이리나가 마커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심해 채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한 곳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짓눌렀어요. 보리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좌관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어요. 크렘린의 붉은 벽이 오후 햇살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언제 봐도 웅장한 벽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 벽 안에서 31년을 보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이 영원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 패권은 바다 밑 7,000m에서 조용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이리나, 대통령 보고 자료를 준비해야겠다. 이리나의 눈이 커졌어요. 어떤 내용으로요? 저는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목구멍에서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보고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협력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걸. 이리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협력을 요청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미국도 했어. 중국도 하고 있고 우리만 자존심 붙들고 있다가 완전히 소외될 수는 없잖아. 이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돌아서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보좌관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가.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해, 1991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네. 소련이 무너진 해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있을 때 한국은 바다 밑을 보고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대통령 보고는 월요일로 잡혔습니다. 주말이 이틀 남아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차를 몰고 모스크바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크렘린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어요. 도심을 벗어나자 자작나무 숲이 양쪽으로 펼쳐졌습니다. 늦은 봄이라 연두색이 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40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작은 군인 묘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이에요. 묘비 앞에 섰습니다. 검은 대리석에 금빛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소련 해군 제독 알렉산드르 토미르첸코, 그 아래에 북극해 함대 사령관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묘비 옆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앵커 문양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한쪽 모서리가 비바람에 닳아서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왔다는 뜻이겠죠. 손으로 이끼를 닦아냈습니다. 아버지, 소리 내어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이 묘비 앞에 서면 항상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다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련 해군 장교로 입대해서 제도까지 오르셨어요. 북극해부터 태평양까지 소련 해군의 깃발이 펄럭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냉전 시절 미국 항모전단과 대치하셨고 쿠바 위기 때는 잠수함 함대를 지휘하셨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자주 저를 무릎에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니콜라이, 잘 봐라. 저 바다가 보이지? 수평선 너머까지 전부 우리 바다야. 러시아 해군이 지키는 한 저 바다는 영원히 우리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군복에서 나는 기름 냄새와 바닷바람 냄새, 그게 힘의 냄새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크렘린에 들어간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상에서 제 손을 잡으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세르게이는 땅을 지키고 너는 에너지를 지켜라. 러시아의 자원은 영원한 무기다. 바다든 땅이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저는 31년간 그 유언을 지켜왔다고 믿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고 시베리아 가스전을 확장하고 북극 개발을 추진하고 아버지가 바다 위에서 러시아를 지키셨다면 저는 땅 밑에서 러시아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지킨 건 바다의 표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킨 건 땅의 표면이었어요. 바다 밑 7,000m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는 아버지도 저도 러시아 전체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묘비를 향해 말했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의 시대가 저물고 있어요. 배터리와 반도체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묘지 주변에 자작나무 잎이 사각거렸습니다.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작은 나라가 35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시베리아를 자랑하는 동안 그 나라는 바다 밑을 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도, 중국도 그 나라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분노하셨을까?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다음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답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려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내일 대통령께 보고합니다. 아마 제 31년 경력에서 가장 굴욕적인 보고가 될 겁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돌아서서 차로 걸어갔습니다. 묘지를 빠져나오는데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아버지의 묘비가 작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크렘린, 모스크바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런 날씨에 이런 보고를 한다는 게 아이러니였어요. 차 안에서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훑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1년간 수백 번의 보고를 했지만 이토록 무거운 서류를 들고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보좌관님, 대통령 각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줬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각하는 창가에 서 계셨어요. 모스크바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 등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각하, 니콜라이 토미르첸코입니다. 들어오게. 각하가 돌아서셨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무슨 보고가 올 건지 이미 감을 잡고 계신 듯 했어요. 저는 테이블 앞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각하, 심해 자원 현황과 러시아의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먼저 국제 정세입니다. 현재 태평양 CCG 해역에서 실질적인 심해 채굴 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화면에 태평양 지도를 띄웠어요. 한국은 이 해역에 12만 제곱킬로미터의 광구를 확보했습니다. 가치는 2경 5천조 원. 러시아 국가 예산 200년치에 해당합니다. 각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수심 7,000m에서 작업 가능한 채굴선을 자체 건조했으며 일일 채굴량은 3,500톤입니다. 우리는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어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심해 작업 장비는 수심 2,000m가 한계이며 채굴 능력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바렌츠의 시험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각하, 목이 막혔지만 이어갔어요. 3일간 9회 시도에서 성공은 2회. 일 평균 채굴량 140톤. 한국의 25분의 1 수준입니다. 집무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한국과 전략적 해양자원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 제7함대가 한국 채굴선을 호위하고 대가로 채굴량의 40%를 공급받습니다. 각하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미국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조건을 정했고 미국이 수용했습니다. 중국은 역시 한국과 협상 중입니다. 일본도 접촉하고 있고요. 창밖을 바라보시던 각하가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한국을 향하고 있군. 그렇습니다. 각하.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토미르첸코. 네, 각하. 자네 생각은 어떤가? 31년 동안 가장 두려웠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각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자원대국이라는 자부심에 젖어 있는 동안 한국은 바다 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베리아와 북극만 바라봤고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각하가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말해보게. 각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내뱉었어요.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5초, 10초, 30초, 1분. 영원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각하가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와 앉으셨어요. 자네 아버지가 해군 제독이었지. 네, 각하.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해군 소위 시절 아버지 밑에서 복무했어. 알렉산드르 제독님. 바다의 사나이셨지.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제독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 러시아 해군이 지키는 한 바다는 영원히 우리 것이라고. 각하가 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나 보군. 바다 위는 지켰는데 바다 밑을 놓쳤어. 각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파악했어야 합니다. 각하가 손을 내저으셨어요. 자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잘못이지. 가진 게 많으니까 안주한 거야. 잠시 뒤 각하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 갈 준비를 해라. 각하. 한국과 협상해야지. 자네가 직접 가게. 제가요? 31년간 에너지 안보를 맡아온 사람이 자네야. 이 문제도 자네가 풀어야지. 각하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굴욕적인 건 알아.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미래를 버릴 수는 없어. 한국과 손잡는 게 러시아를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각하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셨어요. 가서 최선을 다해봐.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서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나라. 이제 그곳에 가서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세계 최대 자원 부국의 수석 보좌관이 자원 한 방울 없다고 무시했던 나라에 고개를 숙이러 가는 겁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무실로 돌아와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서울까지 직항. 출발은 이틀 뒤. 예약 확인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도착지 안에 찍힌 세 글자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서울, 인천. 31년간 에너지 외교를 하면서 워싱턴, 베이징, 리야드, 아부다비는 수없이 오갔지만 서울은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석유도 가스도 나지 않는 나라에 에너지 보좌관이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나라에 갑니다. 협력을 요청하러 컴퓨터를 켜고 문서를 하나 열었습니다. 빈 화면이었어요.
뭔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후이미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러시아의 다음 세대가 이 교훈을 잊지 않도록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나는 이 나라를 다시 보게 됐다. 자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 국토는 시베리아의 몇백 분의 1점, 북쪽으로는 적대국과 대치하고 바다 건너에는 과거의 침략자가 도사리고 있다. 에너지 전량을 수입에 기대야 하는 나라. 그게 내가 알던 한국이었다. 그런 나라가 35년을 준비해서 세계를 뒤집었다. 왜일까? 나는 며칠째 이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자원이 없었어요. 삽을 들고 땅을 파도 석유가 나오지 않고 가스가 솟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야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기술을 만들어야 했고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정반대였어요. 자원이 넘쳤습니다. 땅만 파면 검은 금이 쏟아졌고 파이프라인을 깔면 가스가 유럽으로 흘러갔어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게 우리의 불행이었습니다. 풍요가 나태를 키웠어요. 자원이 있으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가 있으니까 바다를 보지 않았어요. 석유가 있으니까 코발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없으니까 만들어야 했어요. 부족하니까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던 그해 한국의 어느 연구실에서 누군가가 태평양 해저 지도를 펼쳐 놓았을 겁니다. 주변에서 비웃었겠죠. 바다 밑 7,000m에서 돌덩이를 캐겠다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5년을 버텼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허리띠를 졸라맸을 겁니다. 실험이 실패하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시 설계했겠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을 때 묵묵히 연구를 계속했을 거예요. 한 해, 또 한 해, 그렇게 35년. 그리고 지금 그 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미국이 손을 내밀고 중국이 줄을 서고 일본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나라, 세계 3위의 경제 대국. 그들이 전부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마저. 역설적이지만 자원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한국의 축복이었습니다. 없으니까 기술을 개발해야 했고 기술이 있으니까 세계가 찾아온 거예요. 반대로 자원이 넘쳤던 것이 러시아의 저주였습니다. 있으니까 안주했고 안주했으니까 뒤처졌어요. 자원을 가진 나라가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원을 꺼낼 기술을 가진 나라가 진짜 강국이었어요. 땅 밑에 뭐가 묻혀 있느냐가 아니라 그걸 꺼낼 수 있느냐가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이경 5천조 원의 해저 자원. 그건 한국 땅에 있던 게 아닙니다. 태평양 공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구역이었어요. 러시아도 갈 수 있었고 미국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어요. 기술이 있으니까. 35년간 쌓아올린 기술이 있으니까요.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35년 전 한국의 그 연구원도 이런 밤하늘을 올려다봤을까요? 야근을 마치고 연구소를 나서며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걸어가며 하늘의 별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바다를 떠올렸을 겁니다.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수심 6,000m, 7,000m의 세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검은 돌덩이들. 그걸 꺼내는 상상을 했을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다. 돈 낭비다. 자원도 없는 나라가 무슨 꿈을 꾸느냐. 하지만 그 사람은 믿었을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오늘은 안 되더라도 내일은 조금 더 가까워질 거라고. 35년 뒤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시베리아 유전이 아니라 북극해 함대 사진이었습니다. 군복 차림의 아버지가 갑판 위에서 수평선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바람에 군모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고 입꼬리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 서울에 갑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지키신 바다 위를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다 밑은 더더욱. 하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늦었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가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부족함이 도전을 낳고, 도전이 기술을 낳고, 기술이 세계를 바꾼다. 한국이 가르쳐준 교훈이다.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갖는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모스크바 세레메티에보 공항.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들이 줄지어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행, 베이징행, 두바이행, 익숙한 목적지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서울 인천행,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항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아침 하늘이 보였어요. 크렘린의 첨탑이 아득히 멀리 안개 속에 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1년간 저를 지탱해온 모든 확신이 저 첨탑 안에 있었어요. 러시아는 자원 대국이다. 우리 땅 밑에 모든 게 있다. 바다 위는 우리가 다스린다. 그 확신들. 이제 그 확신을 안고는 이 비행기에 탈 수 없었습니다. 기내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좌석에 눌렸어요. 바퀴가 땅을 떠나는 순간 모스크바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베리아 상공에 접어들었어요. 끝없는 설원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하얗고 광대한 땅. 저 아래에 석유가 있고 가스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겠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시던 것들, 제가 31년간 지켜왔다고 믿었던 것들. 하지만 미래는 저 밑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밑 7,000m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를 꺼낼 기술은 지금 제가 향하고 있는 나라에만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기장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한국 영공에 진입한다고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많았어요. 초록색 산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도시가 들어차 있었고 해안선을 따라 항구와 조선소가 보였어요. 작은 나라였습니다. 시베리아의 몇백 분의 1도 안 되는 땅. 하지만 이 나라가 바다 밑에 미래를 쥐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습한 공기가 밀려왔어요.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복무하시던 바닷바람과는 다른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다 냄새. 터미널로 향하는 통로를 걸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늘고 조용한 빗줄기. 공항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우산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맞기로 했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양복, 어깨가 젖어갔어요. 하지만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비를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35년 전, 이 나라의 어느 연구원도 이런 비를 맞았겠죠. 연구비가 줄어들어 좌절하던 날, 실험이 또 실패한 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외로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덕분에 지금 미국이 손을 내밀고 중국이 줄을 서고 러시아의 수석 보좌관이 서울공항에 서 있는 겁니다.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에 서울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깨끗한 거리,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백미러로 저를 흘끔 보시더니 물었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러시아에서요. 아, 러시아. 멀리서 오셨네. 관광이세요? 저는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일 때문에요. 무슨 일이세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배울 게 있어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크렘린 에너지자원 수석보좌관이 털어놓은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 5천조 원. 러시아 국가 예산 200년치에 해당하는 해저 자원을 한국이 확보했습니다. 수심 7,000m에서 하루 3,500톤을 캐내는 기술. 이걸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중국이 줄을 섰고 러시아가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시작했습니다. 비웃음을 받아가며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예산이 줄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이 실패하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또 한 해를 버텨낸 이름 없는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35년 동안 쌓아올린 기술 위에 지금 세계가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수석보좌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가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원을 꺼낼 기술을 가진 나라가 진짜 강국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창에 대한민국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35년 동안 묵묵히 바다 밑을 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한 준비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걸 증명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